더 미스터리한 건 요동성에서의 전투예요. 총 113만이 가거든요. 4주 동안 100만 대군이 갔는데 못 넘습니다. 요동성. 그래서 이게 막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해도 이제 못 뚫으니까 수양제가 화가 나서 이제 30만의 별동대를 직공을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고대사의 중요한 한 축이죠.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구려의 역사부터 미스터리까지 모두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고대사 하면 삼국시대 얘기하면서 네. 고구려 얘기 당연히 나오는데 고구려는 그렇다면 백제신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요? 네. 다른 나라 사람이죠. 예. 당시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른 나라니까 다른 나라라고 봐야죠. 지금 우리는 흔히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 공동체로서 인식하는 맞아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통치 시스템도 다른 거죠. 근데 이게 고구려가 스스로 남긴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일단. 지금 뭐 한국사 안에서 뭐 기록을 찾자 그러면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정도인 예. 거고. 근데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통해서 당시 고구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그건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 기록한 자료들이 대부분인 거죠.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일단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적지 않아요. 일단 중국에 있었던 나라들이랑 고구려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일단 선입견을 갖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들이 보면 되게 다 부정적입니다. 사납고 뭔가 좀 폭력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호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의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문화 같은 것들을 조금 보면은 제일 특이한 거는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일단 그림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 쪽에 사신을 보내면 그 사신을 그려요.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대충 백제 신라 사람들이랑 뭐가 다른지 좀 나오는데 옷 입는 건 좀 비슷하거든요. 그냥 저고리 같은 거 입고 가죽신 신고 좀 비슷하게 입고 다니는데 머리에 쓴 게 좀 특이해요. 새 깃털을 머리에 이렇게 꽂고 있는데 신라 백제는 그런 문화는 없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다르고 앉아 있는 게 특이했다고 돼 있어요.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다리는 뒤로 길게 뺐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한쪽 다리는 꿇고 한쪽 다리 이렇게 길게 빼고 앉아. 런지 자세 런지. 느낌인데요. 약간 좀 예. 불편할 것만 같은 느낌으로 앉아 있는데 백제 사신을 기록할 때 그렇게 써요. 백제는 다리를 하나 길게 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생활적으로만 보면. 고구려하고 백제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은 아마 비슷했을 것이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하나의 고구려인, 백제인이 아니었어요. 고구려인들은 고구려인과 말갈들이 섞여 있었고요. 예. 백제는 상층부는 불려계통이지만 이 모든 기층부들은 마한이라고 하는 토착 세력 마한하고 강원도 지역에 있었던 예맥,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예 뭐 물과 기름처럼 갈라졌다기보다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였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분들 견해의 얘기죠.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고구려인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되게 복잡해요. 고구려는 출발부터가 되게 특이한 나라거든요. 졸본이랑 그 옆에 있는 산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서 나라가 출발했는데 700년이 갔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그맣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넓혀 나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근데 왜 그러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거기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존재들을 고구려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 거기에 이제 빨갈도 이제 있었고, 나중에 요동 쪽으로 갈 때는 거기 한족들도 살아요. 그 사람들도 고구려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고구려 안에 놓고 봤을 때 오리지널 고구려인이 누구야? 라고 하면 처음에 뭐 졸본이나 국내성에서 시작했었던 초기 고구려인들이겠지만 7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고 그 가운데서 영토를 이렇게 넓혀나가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종족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고구려 하면 뭔가 전투를 잘하는 전투 민족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특히나 싸움을 잘했던 민족이었던 걸까요? 싸움을 잘했으니까 이렇게 넓어졌겠죠?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냈으니까. 근데 이제 고구려인들이 왜 그랬나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약탈이죠, 약탈. 사실은.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는 분들. 약간 끝까지. 산적 집단 같은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게 네. 그 고고학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은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산적이라고 왜냐면은 말할까? 그 당 2000년 전에 산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산을 지나가야지 산적을 하죠. 산을 넘어가는 산적의 개념은 그 이후 나온 거고 사실 그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강 따라서 이게 번성했었던 사람들인데요. 압록강하고 이 장백산맥이라 보통 이야기하죠. 백두산 근처 보면요. 가보면은 진짜 평야가 없어요. 저는 고구려가 처음부터 싸움을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린 건 그 철저한 생존력과 경제에 대한 관점이었던 게 산에서 농사를 못 지으는 게 이게 오히려 교육을 발달시키는 조건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어떻게든 이 산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삼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모피 그런 것들을 팔아서 강을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고구려는 이 압록강에서 살았는데 가장 먼저 어디를 정복했냐? 동해안이었어요. 예. 사실 동해안 거기는 개마고원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힘들지만은 그 옥자라는 지역을 선점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수많은 소금하고 이 바다 자원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돈이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서기 3세기 중반 때 위나라가 침략을 해요, 고구려로. 예. 우리 삼국지 좋아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예. 관구검이라는 장수가 오는데 이 고구려를 진짜 혹독하게 진짜 씨를 다 말려버릴 정도로 죽이거든요. 이 왕의 무덤 다 털고 그 다음에 그 험난한 동해안까지 가서 옥저라고 하는 보이는 마을마다 다 불태우는 거예요. 관구검이 옥저인들은 왜 죽여요? 거기가 이 고구려인들의 경제적 원천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많이 해서 싸움 잘한다가 저는 물론 힘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쟁은 병참의 승부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잘 조달됐냐.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바로 배후기지가 동해안 옥저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고구려 집안 근처에 이 관구검이 자기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대한 그 비석을 세우고 지금도 중국 가면은 이제 그게 박물관 전시되어 있어요. 원본이 보면 느끼는 게 이게 고구려가 처음부터 강국은 아니었고 고구려는 잘 싸웠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수십 년, 수백 년의 고구려인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수나라는 중국 광주 통일하고 나서 왜 이렇게 고구려를 못 살게 굴었을까요? 일단 통일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남북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라져 있다가 예. 통일한 게 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계속 분열되어 있었던 게 이제 통일된 건데 예. 그러면 한 나라 때의 영토를 또 오리지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고조선이 한나라랑 전쟁에서 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한사군을 뒀었던 지역들을 다시 통일 왕조를 만든 수나라 입장에서는 옛날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 수사였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은 고토입니다. 수나라 입장에서 예전 한나라 때 영광을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찾아야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고구려가 있는 지역 말고 다른 데를 먼저 다 정복을 해요.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한사군이 있었던 고구려 땅이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고구려로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미스터리한 건 요동성에서의 전투예요. 총 113만이 가거든요. 고구려는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네. 이제 수나라 기록입니다. 113만이 가는데 요동성을 못 넘어요. 거기서 다 지고 돌아가요. 4주 동안 100만 대군이 갔는데 못 넘습니다. 요동성을. 이것도 일단 미스테리고 이거를 못 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수나라의 수양제라고 하는 사람의 약간 성격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허장성세가 좀 세요. 허세가 좀 허세가 심하다. 굉장히 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00만 대군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내가 요동성 넘고 그 이후로 이제 쭉쭉 넘어서 평양까지 쭉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내가 마지막 한사군이 있었던 여기까지 다 정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첫 번째 관문부터 그게 안 됐던 거죠. 저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답사를 좀 많이 다니니까 예. 그 중국에서 이제 고구려 올라고 하면은 요동성이 보통 요동 반도인데요. 그 앞에 요택이라고 해서 거대한
요하에 늪지가 있어요. 거기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거기를 110만 삼이 어떻게 넘어왔을까?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요동성이냐? 이유는 간단하죠.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테니까. 저는 이 고구려의 전술이 전형적으로 딱 이 소련이나 러시아 보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저기 나폴레옹 예. 일단 들어오는 중에 반이 일단 사라지고 없잖아요. 게다가 겨울 추우니까 모스크바에서 겨울 나고 나면 이미 반이 없어져 있고 경참은 길어지니까 중간중간 습격을 해버리고 봄 되면 진창돼 버리고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수나라나 당나라 입장에 본다면은 고구려가 딱 그런 쉽게 바로 앞에 뻔히 보이지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본다면은 고구려를 무찌르지 않으면은 나는 진정한 천자가 될 수 그쵸.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13만의 모두가 전투병은 아닙니다. 거의 다 쿠쿠라고 보시면 돼요. 쿠쿠. 아, 쿠쿠도 아닌 게 아니 쿠쿠라면 일단 쌀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절에는 진짜 밥 지으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해도 이제 못 뚫으니까 수양제가 화가 나서 이제 30만의 별동대를 직공을 하는 거죠. 평양성으로 직공을 해서 두 개로 나뉩니다. 해안으로 먼저 가는 친구들. 해안 쪽을 따라서 먼저 가가지고 밥 짓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원래 실제로 보급병이었어, 보급병. 병사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네. 아예 위에서부터 그냥 빠르게 탁탁탁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이 밥 짓던 친구들이 빈 거 같은데 평양성 들어가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갔다가 깨져요. 그래서 밥 짓는 친구들이 없어요, 일단. 내려왔는데 위에서부터. 근데 밥 짓는 친구들이 없지만 우리 어쨌든 파이팅을 해보자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때 고구려 측에서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왕이 나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니네 왕 온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우리 돌아간다. 라고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일지문덕 장군이 가서 기록으로는 수공을 이용했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그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정렬되어 있었던 군대가 좀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때 아마 공격을 해서 이 기록을 믿는다면 30만 중에 돌아간 사람이 수천 명밖에 안 돼요. 살아서 수나라 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수천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고구려가 이겼었던 전투인 거죠. 그게 사실 그 살수대첩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끄신 을지문덕 장군님에 대한 미스터리가 또 있다면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네. 실존했었을 텐데 네네. 그 후손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전혀 모른다거나. 근데 사실 그건 을지문덕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근데 뭐 강감찬 장군 이러면 저희 할아버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주강 씨. 예, 저희 또 그러니까요. 할아버님이 또 우리 수나라 임유관 대첩 때 강 이자식자 할아버님. 고려 건한 전쟁 때 강 감자 찬자 할아버지. 제가 구관 강 민자 천자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전공이 거란 같은 국방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 굉장히 아쉬운 일인데 실존했던 건 맞죠? 근데 을지문덕은 열전이 있기 때문에 실존했었던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맞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을지 씨가 을지문덕 말고는 고구려 문헌에 안 나와요. 고구려 관련 문헌에 나오지도 않고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지? 라고 하면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아마 저쪽 선비족 계통에 울지 씨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울지 씨. 근데 그들이 나중에 뭐 어떤 경위를 통해서 고구려로 들어와 가지고 뭐 을지 씨가 됐는가? 이것도 추측이에요, 추측. 알 수 없어요. 그 울지 씨와 이 을지가 같은 건가? 알 수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럼 을지 씨가 또 등장하냐? 그것도 기록이 아예 안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발음했을지 몰라요. 을로 읽고 지로 읽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나중에 이렇게 붙여지는 거고 당시에 그럼 이게 어떻게 발음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름이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올지도 사실 미스테리예요. 이거 알 수 없어요. 유일한 기대감은 이제 발굴을 해서 비석이나 글자가 나오면 또 혹시라도 을지 같은 왜냐면은 우리 고구려 글씨가 꽤 발견되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 근처에서 서울 근처 광진구 아차산이나 구리 가면은요 고구려 요새 발굴되면 거기에 그릇이 있는데 군대에서 먹는 식판이죠.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혹시 그런데 이름이 을지가 한번 나와준다면은 제가 이제 이 유튜브가 아니라 공중파에서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을지로가 을지문덕 네. 장군님 이름을 맞습니다. 딴 곳이라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
그건 개항 이후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조선 안으로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돼요. 민간 상인들이. 예. 그게 이제 흔히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걸 맺은 다음에 처음으로 한양 안에서 장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빨리 들어오거든요. 한양 안에.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는 데들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창덕궁 옆부터 해와 있는 쪽도 있었고, 근데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1930년대 40년대까지도 주로 살고 있는 것이 그 소공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을지로 근방에 화교들이 되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그럼 주로 사는 데들은 어디냐? 이거 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그 충무로 쪽으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인들이 살던 곳의 기운을 누르겠다 그래서 일본과 연결이 되는 충무. 이순신 이순신 장군의 그걸 따가지고 충무로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중국인들 기운을 누리자라고 이제 해서 거길 그렇게 부르는 거죠. 광활한 영토를 저 만주 벌판을 지배했던 고구려가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삼국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는 신라가 했었던 것도 삼국 통일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논의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라는 고구려 땅까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고구려도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라고 하는데 좀 반론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삼국통일전쟁이라기보다는 백제병합전쟁이라고 부르자는 논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라가 원했었던 건 백제였거든요.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을 하고 먼저 백제가 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멸해진 다음에 조약 같은 걸 맺어요. 물론 조약은 근대적 의미이긴 합니다만 서로 약속을 맺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 이남 백제 땅을 니네가 가져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평양 이남부터 백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영역을 제외하면 일부 고구려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엄청난 논쟁들이 있는 겁니다. 평양 이남에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게 있다. 평양 이남의 고구려 땅과 백제 땅을 너네가 가져가. 인 거면 고구려도 일부 흡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평양 이남에 있는 백제의 땅만 너네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놓고 되게 말이 많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당이 또 서로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고구려 땅의 일부도 신라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신라가 그 땅을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하면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야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이제 사만일통이니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게 만들어지는 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국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세 나라가 서로 같은 나라가 되려고 노력을 했을까? 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세 나라를 한국사의 범주 안으로 놓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뭔가 통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우리는 꼭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어떤 염원 같은 게 담겨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면 일단 거기에 일단 비판 지점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능력은 됐느냐? 일단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북이나 이런 세력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이 나라들과도 결국은 상대를 해야 되는 속에서 백제와 신라도 결국은 연합을 해요. 나제 동맹이라는 그쵸. 이름으로 연합을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다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역량은 과연 있었나라고 하면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백제와 신라 땅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을까? 이 나라는 이미 서로 다른 나라로 수백 년을 이어왔는데 그거 쉽지 않았을 거고, 결국은 신라도 그게 안 돼가지고 후삼국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고구려는 이걸 성공했을까? 이거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기 힘들다. 처음부터 만주에서 이렇게 건국했다는 것 자체가 예. 한반도를 직접 지배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북쪽에 있는 흉노 같은 이모 민족과 말갈 세력들, 산속에 있는 그다음 중국과 맞서야 되는 상황인데, 남한은 굳이 직접 정복하기보다 신라는 계속 고구려의 속국이어 자처했었습니다. 예. 광개토왕이 5만 수군 내서 도와주고, 실제로 신라 고군에서 광개토왕이 준 청동 그릇이 나와요. 충북 중원에 아예 고구려 핏각이 비석이 있고 있죠. 특히 이 말타는 마구와 무기들은요 삼국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는 문화적으로 계속 내려왔었고, 고구려 계통의 그러한 그 무덤들이 백제 석촌동에도 나오거든요. 예. 딱 그 정도 간접 지배라는 것을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일, 반드시 하나로
해야 되라고 하는 건 근대 국가 이후 다시 말하면은 말뚝으로 국경을 받고 그렇죠. 난 다음에 생겨난 개념이고 그 당시에 고구려는 가장 최적화된 시쳇말로 이제 가성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국력으로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이었냐? 제가 볼 때는 남한 쪽은 가급적이면 간접 지배 정도로 하고 더 큰 세력들과 맞섰는데 고구려는 동서남북이 다 적 내지는 견제하니까는 서로 계속 원교 분공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세력들과 연합도 하다가 전쟁도 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대 국가 같은 통일을 왜 안 했냐라고 한다는 질문은 너무 우리 20세기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은 고구려하고 발해가 만주에서 커다랗게 번성했지만 결국 중국에 망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반면교사가 된 것 같아요. 여진족도요. 거란도 그렇고 자기들 세력만 커지면은 만주에서 머물지 않고 중국으로 내려가서 중국을 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복 왕조의 시작은 야 우리가 고구려나 발해같이 만주에만 있으면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단순하게 삼국에서의 고구려가 아니라 거대한 유라시아 세계사에서 고구려가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예컨대 한 권짜리 세계사를 보면은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지만 유일하게 나오는 게 바로 고구려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고 옛날에 제가 대학 때요. 영어로 된 월드 히스토리 보면요. 당나라 때 토본, 티베트하고 고구려가 나오면서 당나라를 못 살게 해가지고 결국은 만주에서 하나의 거대한 국가가 만들어졌다. 몇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우리가 고구려가 크니까 멋있다가 아니라 고구려가 실제로 세계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어떤 통치 방식이었다고 네. 두 분은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음. 왜 멸망했다고 보세요? 당태종도 똑같은 거죠. 수양제랑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가야 한나라 이후 최대의 업적을 좀 완성하는 그 황제로서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당태종 때는 실패하거든요. 안시성에서 또 깨져가지고. 예. 근데도 안 되다가 고구려랑은 사이가 이제 완전히 틀어진 상황에서 이때 이제 기적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신라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원래 아마도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키려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이 가야 되는 곳은 지금 고구려가 있는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굳이 백제까지? 근데 이제 신라가 이때 여기서 이제 외교를 엄청 잘한 거죠. 백제만 없으면 내가 후방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양제부터 해가지고 당태종이 했었던 방법은 다 똑같아요. 위로 오고 해안가 따라서 평양으로 가고 근데 그걸 다 실패했거든요. 그럼 이제 남는 건 군사 당나라에서 계속 보내고 뒤에서 보급을 할 수 있는 신라가 도와주면 장기전으로 들어가도 싸울 수 있겠다. 네. 라고 하는 걸 좀 전략적으로 완성한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당나라 혼자의 힘으로는 고구려 못 이깁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신라였었던 거죠. 그렇다면 멸망하고 이제 흩어진 네. 고구려의 유민들은 어디로 갔을까? 일단 고구려랑만 싸운 게 아니거든요. 당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이민족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대당 제국을 이룬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온 유민들이 있어요. 근데 당나라가 왜 그런 방법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특이한 포로 수용소를 만들거든요. 다양한 곳에서 온 유민들을 한 예. 군데다 몰아넣어요. 거기에 고구려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여기가 약간 시한폭탄 같지 않겠어요? 굉장히 얘기만 들어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결국은 시한폭탄이 터져서 여기가 완전 와해가 돼요. 그때 많은 숫자의 고구려 유민이 동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발해인 거죠. 이야. 네. 흔히 발해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색칠하고 고구려 영역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색칠해서 보면 발해가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계속 그쪽 그 포로 수용소에서부터 동쪽으로 계속 도망가면서 당나라랑 계속 전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동무선 자락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발해라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유민들이 모아져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발해는 결국 누구를 계승했냐라고 하면 스스로 자처한 것도 그렇고 애초에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고구려 유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고구려는 망했지만 고구려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졌다.
왜냐면은 고구려의 디아스포라, 이제 이 유민들이 스케일이 커져요. 유라시아 전체에 퍼집니다. 가장 좋은 예가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지 장군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아예 이 사람은 고구려 유민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국 기록이. 그러니까 이거는 탈라스 전투가 최초의 아랍 세계와의 전쟁인데 벌어진 곳이 키르기스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멸망되었기 때문에 끝났다.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조선 끝났다고 한국인이 끝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역사에 쓰여진 고구려의 모습은 0.01%도 안 될 겁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밝혀주냐? 고고학자가 밝혀줍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네. 것 중에 네. 고구려가 최초인 게 굉장히 맞지. 많다면서요. 많죠. 예컨대 미역국도 미역국이요. 미역국이요? 이 산모들한테 좋은 미역국이 최초 기록이 보이는 게 고구려예요. 진짜요? 네, 당나라 초학기란 기록 보면은요, 이 고구려인들이 왜 고래들이 새끼를 낳고 미역을 먹는 걸 보고 따라서 먹는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그럼 고구려인들은 그 고래를 어디서 봤을까? 서해안 쪽은 고래가 거의 없어요. 예. 동해안입니다. 예. 그건 아마도 옥저인들의 풍습이 전해진 겁니다. 워낙에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요오드 성분이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더 그런 것이 처음 나오기도 했고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씨름도가 몇 개 나오는데요. 아. 공통적으로 한쪽은 고구려인, 한쪽은 서역에서 온 중앙아시아 계통 사람이 붙어요. 씨름하는 방법은 붙잡는 게 있고 서로 떨어져서 하는 스모 같은 게 있는데 어쨌거나 반드시 상대방은 외국 사람이었다. 국제 국제 경기. 경기의 기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먹는 거 이야기하자면은 네. 꼬치구이도 최초는 아닌데요. 맛있어요. 맥적인데 고기 구이는요. 네. 기원 자체가 원래 초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원산지인 유목민들이 아니라 고구려가 유명하냐? 고구려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어요. 콩의 기원이 만주입니다. 그래서 유독 장류, 된장류가 발달된 게 바로 고구려예요. 원래 유목민들은 양념 전혀 안 하거든요. 거기에 양념 된장을 된장으로. 그렇죠. 그래서 콩과 관련된 음식 문화들은 대부분 고구려. 거기다 거기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장은 무조건 그러네. 필수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중국과의 대립과 삼국에서의 고구려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지리 환경이 갖고 있었던 특징들을 고구려가 극대화했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를 넘어서 다양한 생활 문화에도 고구려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한국사의 일부인 동시에 유라시아 세계사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단순하게 일국사에 갇혀있지 않고 넓은 세계사적 보편성에서 보고 싶다면은 우리는 그 출발을 고구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고구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싸움 잘한 거, 영토 넓은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건 저렇게 조그만 데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700년을 이어갔을까? 거기에는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체계, 시스템,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제는. 뒤로 돌아서 활쏘기 잘했다던데 뭐 이런 거 말고 좀 다양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좀 인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